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서가, 민서가,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니? 저 너무 억울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을 꿈에서나마 볼 수 있었던 오미자 씨였습니다. 도대체 아들 민석 씨에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길래 엄마의 꿈에 나와 도와달라고 하는 걸까요? 결국 아들 민석 씨의 실종과 관련된 며느리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며느리는 민석 씨의 실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는 사연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세상 무엇보다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미자입니다. 저는 한순간에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우리 아들과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결국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있다 돌아오겠죠, 뭐. 담당 형사가 제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실종이 됐는데 부모가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들은 척 만 척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전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한 번도 아들의 소식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경찰이 우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아들이거든요. 남편의 손에는 언제나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목이 쉴 때까지 외쳐댔어요. 아들을 찾습니다. 보신 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 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후로 남편은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에도 들지 못하더니 결국 지병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당신, 제발 당신 몸부터 챙겨요. 이러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기는 괜찮다며 절 안심시키고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나는 아플 자격이 없어. 우리 아들 찾을 때까지 버텨야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결국 남편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무거운 얼굴을 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얼마 못 가 남편은 먼저 하늘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잃은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과 절망 속에서 제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걸어두었던 현수막과 전단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그저 멍하게 시간을 보내며 넋이 나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저를 위로해 주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우리 둘은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님, 이젠 저희 둘뿐이잖아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친딸처럼 저를 살뜰히 챙겼고, 며느리의 정성에 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손주 찬혁이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야겠어. 며느리는 매일 반찬을 해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했고, 때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커피를 한잔하자며 몇 시간씩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의 남편을 잃고 혼자서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는 며느리 그리고 손주 찬혁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서서히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일 어머님 집에 찾아와서 어머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저희 이러지 말고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저도 곧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찬혁이 봐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외롭지 않게 의지해가며 살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함께 살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저 역시 며느리와 손주와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결국 며느리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서로에게 힘이 돼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말에 며느리는 안심하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던 집을 팔고 며느리네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이사 전날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나중에 후회한다니깐요. 아무리 시모랑 며느리 사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에요. 아들도 없는데 공짜로 며느리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며 박씨 아주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은 고마워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미 정해졌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서로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 함께 살면 분명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좋다고 해도 같이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돈을 요구하면요? 평생 살던 자기 집이 최고예요. 박씨 아주머니는 절박한 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 저는 며느리와 손주가 있어서 행복하고 며느리와 손주 없인 살 수 없어요. 물론 같이 살다 보면 아주머니 말씀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죠. 지금은 제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박씨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자 씨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내가 더는 뭐라 할 수는 없죠. 며느리랑 같이 살다 걱정거리가 생기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박씨 아주머니께 가장 먼저 연락드릴게요.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날 아들이 살던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며느리와 손주 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컸어요. 물론 박씨 아주머니의 걱정도 이해했지만 저는 제 결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며느리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들어간 후 다행히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눈치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고 음식도 거의 며느리가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닿은 음식은 언제나 제 마음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돈을 요청하더군요. 손주에게 용돈으로 몇백만 원만 달라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주 찬혁이가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한 거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우리 찬혁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찬혁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다녔으면 하고 비싼 영어 유치원에 다니게 하고 싶어요. 그래야 아빠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며느리의 말을 듣다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는 우리 손주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자랄까 마음이 아팠고 우리 손주를 위해선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의 이런 요청이 우리 손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지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요구할 때마다 저는 주저없이 몇백만 원씩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저는 이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저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만이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손주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신감 있게 자라길 바랬고 손주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런 제 결정이 큰 실수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더 이상 함께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난 집까지 팔며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줬고 용돈도 몇백만 원씩 챙겨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며느리의 당황스런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결국 이렇게 쫓겨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박씨 아주머니가 했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던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라는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 결정이 어머님께는 큰 충격일 수 있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찬혁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찬혁이도 자기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찬혁이만큼은 다른 집 못지않게
잘 키우고 싶어요. 아빠가 없어진 뒤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것 같고 외국으로 나가서 교육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해요. 이민을 간다고?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충격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저희가 호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솔직히 어머님을 데리고 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 많이 외로우신데 노년에 말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사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고 갈 순 없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은 너무나 무겁고 복잡했지만 저는 최대한 며느리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냥 날 버리는 거라고, 쫓아내는 거라고 오해할 뻔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손주 찬혁이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면 당연히 할머니가 이해를 해야겠지. 그러자 며느리는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니?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 할게. 제 대답에 며느리는 조금 안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돈이 필요해요.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려면 큰 돈이 필요해요. 그곳에 가서 지낼 집도 구해야 하니깐요.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사실 혼자 일해서 우리 찬혁이를 넉넉하게 키울 수도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그런데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고 집 파셨잖아요. 집 파신 돈 저희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모두 어머님 손주인 우리 찬혁이를 위해서 사용할게요. 부탁드려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저였지만 며느리의 너무 갑작스럽고 큰 요청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멍한 채 허공만 바라보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손주를 위한 일이라면 할머니가 도와줘야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그건 너무 큰 금액이잖니. 아무리 이민을 간다고 하지만 몇억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하지만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탁해 왔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모두 어머님 손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니깐요. 이민을 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찬혁이를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찬혁이가 외국에 나가서 고생하길 원하세요? 어머님, 손주가 외국에서 가난하게 살길 바라시냐고요. 엄마도 당연히 너희를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너무 큰 돈이잖니.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아보려 하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지독한 불면의 늪 속으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님, 손주를 위해서라도요.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잘 살길 바라지. 저희가 힘들게 살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정도 능력이라면 어머님 손주를 위해서 뭐든 해줄 수 있지 않으세요? 사실 며느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아이가 나중에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까? 모든 게 아빠가 없어서 그런 걸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은 차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게 그리고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결핍이 얼마나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주만큼은, 제게 남은 마지막 가족만큼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넘기고 나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남편도 떠났고 아들은 여전히 실종된 채 소식이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손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쩌면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는 재산의 대부분을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한테 필요한 비상금 조금과 요양원 비용을 제외하고 재산의 90% 정도를 며느리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있으면 마치 우리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고, 그런 손주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생은 요양원에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작은 집을 구해 혼자 사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손주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산산조각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악몽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요양원으로 떠나기 며칠 전 며느리는 동창회에 다녀오겠다며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홀로 손주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이고 책을 읽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손주가 깊이 잠든 줄 알았던 순간 아이가 몸을 뒤척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엄마가 물에 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그걸 자꾸 주고 있어요. 아빠는 엄마가 준 물을 고맙다며 그냥 마시고 있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너 뭐라고 했니? 저는 눈이 번쩍 뜨이며 손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뭐라고 했니? 엄마가 물에 뭘 탔다고? 그러나 손주 찬혁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네, 저 자고 있었어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멍한 눈을 깜빡이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주는 잠꼬대를 했던 것이고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하였습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듯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단순한 꿈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 생각이 스쳐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이 사라진 후로 한 번도 며느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종이라고 믿었습니다. 경찰도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저 말 한마디가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물에 뭘 타고 있었어요. 그 문장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소 건강했습니다. 몸이 약한 편도 아니었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며느리는 말하였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저도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보이며 아들의 실종을 한탄하였고 저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주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사라진 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주의 잠꼬대를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끝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이 사라지고 손주와 며느리만이 제 마지막 가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순간 며느리에게 속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갑자기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한 제 결정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재산을 넘기려 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였습니다.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고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전혀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눈을 감으면 손주의 잠꼬대가 되풀이되었고 아들이 실종되고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말인데 그때 저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지요. 어머님, 경찰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어때요? 자기 남편이 실종됐는데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너무 정신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에 빠졌는데 눈을 감았을 때 문득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남편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이었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그리웠던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슬프고도 애처로웠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하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입을 움직이며 저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였지만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어. 확인해 봐야겠어, 반드시. 가슴 속에서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한 날이 코앞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저는 이 의문을 평생 풀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에게 말하였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찬혁이랑 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래도 너희가 이민 가기 전에 할머니가 손주랑 좋은 추억을 좀 남겨야 하지 않겠니?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찬혁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돈가스도 사주고 싶어. 제가 며느리에게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확실하게 말한 이후라서 그런지 며느리는 그다지 의심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어머님이 그러고 싶다면야 안 될 건 없죠. 손주는 기뻐하며 팔짝 뛰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놀이공원 가는 거예요? 돈가스도 사준다고요? 저 돈가스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잘 못 먹게 하거든요. 저는 손주 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찬혁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태워줄게. 그러나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갉아먹던 의심을, 그날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불안한 생각을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주를 데리고 한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놀이공원이 아닌 것 같아요. 손주 찬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주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누워서 잠시 꿈을 꾸면 돼. 손주 찬혁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꿈을 꿔라고요? 저는 조용히 손주를 타일렀습니다. 잠시 잠에 든 다음 재밌는 꿈을 꾸고 일어나면 돼. 그러면 오늘 할머니가 약속대로 맛있는 돈가스도 사주고 장난감 로보트도 사줄게. 어때? 손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금세 얼굴을 밝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 그렇게 최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손주 아이가 깊이 빠져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주 찬혁이의 숨소리가 점점 일정해졌고 최면 치료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를 유도해 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손주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했던 말이 단순한 잠꼬대였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아빠가 아침마다 약을 먹는 게 있는데 엄마가 물에 이상한 가루를 타고 있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약도 다른 약으로 바꿔치고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주는 깊이 빠져든 채 천천히 그러나 선명하게 그날의 기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걸 엄마가 봐버렸어요. 제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손으로 제 입을 막더니 뭘 봤냐고 물어요. 저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감은 채 그날의 기억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매가 너무 날카롭고 무서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봤다고 방금 자다가 깼다고 했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주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빠 물에 영양제를 타준 거라고 했어요. 별일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실종되기 전 며느리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제가 알겠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다시 저한테 절대 오늘 봤던 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봉인된 그 기억이 이제야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 그러니까 손주 찬혁이의 아빠가 실종이 된 다음 찬혁이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손주는 그날의 기억을 통째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손주의 작은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동안 무슨 짐을 지고 살아온 걸까요? 얼마나 끔찍한 충격을 받았길래 그날의 기억이 통째로 없어졌던 걸까요? 손주 찬혁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그날의 장면, 며느리가 물에 타던 그 이상한 가루, 그것을 보고 있었던 손주를 향한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강제로 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두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던 며느리, 내 마지막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 나와 함께 울며 아들의 실종을 한탄했던 며느리, 그 며느리를 향한 내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새벽에 일어나 며느리 몰래 집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손이 떨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증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를 하는 척 거실 중앙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한껏 기분 좋은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양원엔 못 가겠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기분 좋은 표정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도 다 알아놓고 오늘 들어간다고 말도 다 해놨는데 갑자기 당일날 안 간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짜증과 불안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도 못 가겠고 너희 이민 가는 돈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것도 못 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라고요?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말이라도 해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 아무튼 너희한테 돈 주기로 했던 거 모두 없던 일로 할 테니 그렇게 알아. 그리고 요양원에 갈 생각도 절대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 뭐라고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도 상냥한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도 못 주겠고 요양원에도 못 가겠다고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 바꾸는 시어머니는 필요 없으니 나가시라고요. 아니 어머님은 손주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말을 바꾸고.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스워요? 제가 화내는 게 웃음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내가 못 나갈 줄 알아?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럼 당장 나가세요. 당장.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옷을 잡아 끌며 문 밖으로 나를 밀어냈습니다. 몸이 휘청였지만 차분하게 캐리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서 미리 구해두었던 여인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여인숙 방 한 구석에 앉아 망연자실한 채로 한동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그것조차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손끝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떠난 뒤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건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며 반드시 후회할 거라니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반발했을까요? 우리 며느리는 내 딸 같은 애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주머니, 라고 하며 저는 오히려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박씨 아주머니 말대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재산을 넘기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실종과 관련된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며느리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뿐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잣말이라도 하거나 혹은 통화를 하면서 무심코 내뱉은 말 속에 반드시 단서가 있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며느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뒤 마침내 저는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근처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모자를 눌러쓰고 정자에 앉아 하루 종일 며느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가락이 저려왔고 다리는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오직 아파트 출입문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늦은 밤 아파트 출입문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서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자마자 재빨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꿔 둔 것입니다. 정말 철두철미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손주 찬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녀가 할머니야. 할머니, 문 좀 열어줄래? 할머니예요? 정말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우리 찬혁이 할머니 보고 싶지 않았니?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잠시만 기다려줄래?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걸 두고 갔거든. 손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녹음기를 숨겨둔 곳들로 향했습니다.
서랍장 및 옷장 구석, 거실 장식장 뒤편, 침대 아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들을 회수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꼭 다시 돌아올 거야. 꼭 돌아와서 우리 찬혁이랑 같이 살 거야. 그러니 할머니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줘, 알겠지? 저는 그렇게 약속을 남긴 채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숙으로 돌아와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사실을요. 제가 며느리네 집에서 쫓겨나 여인숙으로 향했던 바로 그날 밤, 며느리는 제가 집안 곳곳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글쎄. 갑자기 돈 주기로 했던 것도 못 주겠다고 하고 요양원에도 못 들어가겠다고 한다니까.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배신이라도 한 것처럼, 내 변심이 엄청난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의 말투는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아니, 무슨 치매라도 걸린 거 아니야? 갑자기 왜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망난 노인네라고 여기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저러니까. 정말 미쳐버리겠어. 왜 그러는지 이유라도 말해주면 어떻게 달래보기라도 하겠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저러니까 말이야.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노인네 다시 집에 불러들여서 잘 타일러봐.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집 팔아서 생긴 돈이 30억이야. 그 많은 돈을 쉽게 포기할 순 없잖아. 그 돈을 받아야 우리가 외국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노망난 할머니 잘 달래본다 생각하고 화해하는 척이라도 해봐.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였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그 집안에 시집 가서 아이도 낳아주고 억지로 시부모들 비위까지 맞추면서 노력했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남편도 보내버렸고 저 할머니한테 남은 돈만 뜯어내면 되잖아. 순간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냥 그 노인네도 확 보내버릴까?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에 제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낼 때 보내버리더라도 돈을 받고 보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든 돈만 뜯어낸 다음 자기 아들처럼 저 할머니도 보내버리자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약속했던 대로 어디 해외에 가서 놀고 먹고 부자처럼 살아보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아들은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다음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당하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실종된 이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이유, 모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 제가 확보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며느리를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못 믿겠다는 둥 예전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녹음 파일을 듣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며느리를 소환하였고 며느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녹음된 음성이 재생될 때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노인네도 확 그냥 보내버릴까? 라는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보낼 때 보내버리더라도 돈을 받고 보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떻게든 돈만 뜯어낸 다음 자기 아들처럼 저 할머니도 보내버리자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래도 계속 부인하실 겁니까? 경찰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동안 그녀가 쌓아왔던 거짓된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며느리를 추궁하였고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기에 담긴 대화 속 남자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만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애인이었고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결혼한 이후에도 그 남자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손주를 저한테 맡기고 밤늦게 나갔던 것도 다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남자와의 연락을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애인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했을 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이 그녀가 짜놓은 계획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순진하게 그녀를 믿었고 사랑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법정에서 그리고 구속당해 구치소로 향하는 순간까지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하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찬혁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전 며느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이니까요. 그런 악마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모든 걸 잊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빈다고 해서 내 아들이 돌아오냐고, 네가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벌인 짓이 없던 일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녀는 더욱 격하게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지.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구속되었고 결국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돌이켜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허망한 승리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내 남편도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단 하나 남은 존재, 손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가 지낼 집을 구했습니다. 손주 찬혁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내 마지막 희망이자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주 찬혁이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빠가 엄마 때문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더 이상 예전에 밝고 명랑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고 혼자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고 선생님이 걱정스레 연락을 해 오곤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제 나는 엄마이자 아빠이자 할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힘을 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이전에 그들을 꿈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항상 슬프고 애처로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듯 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멀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꿈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향해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잔잔한 미소를 띠며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꿈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한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내 손주가 조그만 손으로 내 팔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는 동안에도 나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가 있다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깐요. 저는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손주를 위해 다시 힘내서 살아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였습니다. 오미자 씨가 상처를 극복하고 손주 찬혁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악마 같은 며느리에게 따끔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